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병군입니다. 예, 드디어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자, 중국어로는 이걸 꽁시파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어로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각국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듬뿍 안겨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그렇진 못하네요. 자, 이제 서울경제TV 측으로부터 2025년도를 전망을 어떻게 해주시겠냐는 질문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민을 하면서 적다 보니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밝게 해드리긴 하겠으나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리겠죠, 그죠? 있는 그대로 팩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알차게 시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막 지금 TV, 신문, 온 신문도 그렇고 온 TV의 뉴스들도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 계엄에 대한 조사, 이게 이제 뉴스를 다 뒤덮고 있고 신문을 다 뒤덮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크는 1, 4분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탄핵 조사에 대한 특히 계엄에 대한 지금 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시간이 길어질 건 명확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에 이렇게 불응하다 보면 결론이 자꾸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가 90일 조금 넘게 걸렸어요. 결정 인용까지. 그러니까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인용될 때까지, 탄핵 이제 헌재에 올라가서 인용될 때까지가 90일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걸리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 100일 약간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3월 중순에서 말 요까지는 가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딱 어디까지냐? 1, 4분기까지죠. 이 1, 4분기까지는 뭐가 탄핵 정국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이 된다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시장이 안 좋아진 이유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증시가 1, 2, 3월이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1월 달은 그나마 쏘쏘했는데 보면 항상 2, 3월은 되게 안 좋았어요. 이유는 뭐냐? 감사보고서 시즌, 즉 간보 시즌이 도래했다는 거죠. 이 간보 시즌이 도래했다는 건 결국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기업들은 이때 영향을 덜 받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확실한 기업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대형주들이죠. 중대형주들은 이 간보 시즌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럼 이 간보 시즌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답 나왔잖아요. 중대형주는 간보 시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답은 나왔죠. 중소형주가 간보 시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걸 또 바꿔 또 표현하면 중소형주가 왜 간보 시즌에 영향을 받느냐?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간보 시즌에 피해야 될 업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중소형주이면서 실적이 부실하게 나온 기업들, 요게 간보 시즌 리스크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두루룩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탄핵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 즉 리스크 지속되고, 그다음에 간보 시즌 3월 말까지죠. 요게 또 리스크 지속되면 3월 말까지 시장은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지수는 뭐 거의 하방 쪽에 와 있으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지금 주식은 어떻게 보면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일 기간 중에 잘 사두시면 돼요. 근데 이 만약에 내가 이걸 상반기에 써야 될 돈이다. 써야 될 돈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미리 주식을 사놓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왜 아닐까요? 그 불확실성이 아직 제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먼저 감행한다. 결국 내가 그 시간에, 즉 내가 꼭 써야 될 돈이 있을 때는 손실을 머금고 손실, 즉 눈물을 머금고 손실을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리스크가 또 있어요. 뭔 리스크가 이렇게 아니 곳곳에 지뢰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25년도 1, 4분기가 희한하게도 곳곳 지뢰밭이 보입니다. 자, 트럼프가 언제 취임합니까? 1월 25일 날 취임합니다. 우리가 뭐가 그 사람이 당선될 때까지의 기대감, 취임할 때까지의 기대감은 어디서부터 그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어요? 딱 취임을 하고 난 이후부터 현실로 바뀝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기대감은 현실로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미증시가 트럼프 때문에 상승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 즉 1월 25일 이후부터는 미증시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물론 저는 그 전부터라고 보여집니다. 1월 20일, 15일 이쯤부터 주가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 왜? 기대감이 이제 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거품이 사라진다는 건 결국은 현실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은 1, 4분기의 트럼프 리스크도 어느 정도 1월 25일부터는 시작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다. 그 이후에 정책상의 어떤 호재가 나올 때마다 이게 들썩 그러니까 들썩이겠지만 섹터별로 들썩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트럼프 리스크는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환율. 지금 1450원대죠. 저는 이제 달러를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달러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뭐 올라도 크게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을 쥐고 있으면 이 환율 오르는 게 달갑지는 않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 아니 환율이 올라서 수혜를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 수혜 보는 것도 있죠. 여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쪽 수혜 보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다수 어떻게 됐어요? 오프쇼링 나갔다니까. 외국에다가 그 공장을 차렸잖아요. 오프쇼링 했다니까. 리쇼링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우리나라의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뭐 상속세 제도, 증여세 제도, 그다음에 그죠? 기업심사위원회, 그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그 무리한 개입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대두시 되면서
그다음에 뭐 기업들 대출 옥죄기. 사실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상적인 금융, 그러니까 규제적인 금융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시장이 좀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근데 시장을 너무 간섭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금이 묶인 거예요. 자, CB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기 담보부 전환사채. 이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이걸 몇몇 쪽에서 좀 악용한 케이스는 있어요. 그죠? 몇몇 쪽에서 악용은 했어. 우리가 이제 뭐 흔히 크게 사건 터진 사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때문에 쌍방울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 KH그룹도 마찬가지고 이 CB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CB를 규제해야 되겠다. 해가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뭐 그 몇몇 기업들 때문에 다른 정당한 기업들이 자금을 못 구하기 시작한 거야. 너무 규제 쪽으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규제 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자금도 못 구하고 전체적으로 힘든데 여기에 지금 계엄이 발표되면서 전국이 불안정, 즉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돈을 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가 올라요? 환율이 오른 거지. 이게 뭐야?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메비우스의 띠가 악순환이 된 것처럼 변질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환율도 이거 계엄 때문에 100원 오른 거 아니야? 지금 탄핵이 어찌됐든 가결됐으면 떨어져야지. 왜 안 떨어져? 에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외국인들 그렇게 안 본다니까. 계속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거야. 한국 불안해 보이는데 투자 안 해요. 그 기업들이 지금 힘든 거예요. 달리 힘든 거 없어요.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환율도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환율에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 뭐 이미 오퍼쇼링 했어. 외국에다 공장 다 차렸고. 근데 그 나라에서 물건 가져오면 우린 뭐가 된다고? 아니 우리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차렸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그 제품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외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럼 세금 없이 들어와요? 관세 물고 들어와요. 왜? 얘는 이미 외국에 세금 다 내는 애야. 우리가 흔히 속지주의, 속인주의 얘기하는데 얘는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명칭만 삼성이고 명칭만 현대차일 뿐이지 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이건 외국 회사야. 그 나라 인력을 고용하고 그 나라 인력에게 월급을 주고 그 나라 국민에게 그다음에 그 나라에 세금 내고 그죠? 거기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들어온다. 이게 관세 없이 들어오는 아니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달러로 결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입하는 입장에서 뭐가 단가가 확 올라가는 거지. 1달러당 100원이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접어야 돼요. 어떤 사업체들은. 특히 원자재 수입하는 철강 원자재 이런 쪽은 지금 수입하는 족족 손해라는 거잖아. 그 당분간 접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 환율의 피해가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럼 수혜 보는 곳은 없습니까? 있죠. 현대차, 기아차.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만들어서 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탄핵 정국이니까 함부로 와 우린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문매 맞을 일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 뭐 하는 것 뿐이야. 현대차, 기아차 쪽은 그나마 환율에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불확실성, 환율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직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히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북한이 곧 너무 어려워서 전쟁을 할 것이다. 뭐 별의별 얘기들 다 나와. 뭐 여기에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잘 안 봅니다. 극우 유튜버에 대한 얘기나 극좌 유튜버에 대한 얘기들은 잘 보진 않습니다. 가짜 뉴스가 워낙 많아서 보진 않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분단 국가의 현실이라는 거.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언제나 지금 안고 가는 불확실성인데, 더더군다나 전국이 이렇게 불안전하면 이 불확실성은 더 좀 덩치가 커 보이는 거지. 확대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1, 4분기는 안 좋다는 걸 알겠어. 그럼 3월이 지나 2, 4분기는요? 자, 요게 이제 꼽히는 봄이에요. 꼽히는 봄인데, 요게 꼽히는 봄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자, 어찌됐든 전국이 탄핵이 뭐 저는 인용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탄핵이 이게 인용이 안 되면, 야, 이거 진짜 정치가 진짜 미궁으로 빠질 것 같아요. 왜? 불확실성 지속이잖아. 그럼 계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더 이제 더 상존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 더 커질 거고. 이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드러나오는 많은 사실들로만 봐도 탄핵이 인용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탄핵이 인용된다고 보면 4월부터 뭐가 생겨요? 기대감,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대선이 새로 시작되는 기대감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 너무나 명확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외에 이제 대적할 만한 사람이 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탄핵 가결 당시 국회에서 가결 당시에도 이 대선 후보와 관련된 주들이 뛰어 올랐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나 명확한 사람 후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뛰어 올랐고, 그 대선 기대감은 부각이 되겠지만 어떤 잠룡이나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고 봐야 돼요. 너무나 한 사람이 독주하고 있어서, 그죠? 그건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때 이때부터는 이제 대선 관련주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4월 달부터 이때 대선 관련주로서 인맥 관련주를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인맥 관련주 이미 그 전에 이래 다 된 거야.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위험한 투자, 안전한 투자가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왜 보면 다 위험한 투자지만, 그럼 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책주에 투자해야 돼요. 어찌됐든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정책들을 쏟아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갔잖아요. 초고령 사회, 저출산 초고령 사회. 노인들의 표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분들에게 맞는 공약을 내놔야 되잖아요. 뭘 내놓겠어요? 의료보험 확대. 의료보험 확대시켜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확대. 임플란트 관련주들로. 그 지금의 어른들, 지금의 어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 많이 바뀌었죠.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깔끔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늙어도 추하지 않게. 그 미용 관련주들이 대다수 미용 이런 쪽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냐는 거죠. 탈모 관련주, 그다음에
미용 관련주, 그 피부 재생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노인 그 확대, 그 노인 복지 혜택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다음 저출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왜? 출산율 높이는 게 또 하나의 목표니까. 그래서 엄마들을 그러니까 대다수의 맘들을 현혹할 만한 정책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한 종목들, 정책들이 우선할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국민 복지와 관계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의료보험 확대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반려견, 반려묘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물 백신주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동물 사료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인맥 관련주보다는 어디? 정책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4월부터는 꼽히는 봄 맞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대선이 다가온다.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되지만, 자, 불확실성 제거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되짚어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뿅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인용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불확실성 지속 때문에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탄핵이 헌재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 그분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인용이 딱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해서 그때 18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를 바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만큼 반등, 즉 웅크려 있던 시간이 길면 반등의 폭도 크다. 그러니까 뛰는 폭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그때 2200포인트까지 바로 올라오면서 그때 탄핵 인용되니까 그다음 바로 대선, 그때 대선 참가한 사람 누구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입니까?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의원. 그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문재인 대통령 그때 선거에 다 들어왔죠. 그러면서 대선 관련주도 쫙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인맥주도 오르고 정책주도 오르고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독주라기보다는 약간 앞서 있었고, 그때 민주당 후보가 약간 앞서 있었고, 그죠? 그리고 서로 이제 비등비등하게 쫓아붙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한 후보가, 민주당 측 후보가 워낙 월등히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맥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책주 보라. 너무 월등히 앞서가 있을 때는 인맥주가 크게 힘을 발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코인도 아마 이게 4월 달부터 코인에 이제 반등기가 온다라고 보는 거는 뭐냐? 코인도 좋아요. 주식시장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코인도 반등기가 이제 코인이 이제 기대감에서 현실로 돌아오면서 좀 빠졌다가 코인이 다시 반등의 어떤 약간 그러니까 이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 코인 너무 크게 뛰어버리면 또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적당한 선상에서 코인의 변동폭이 생기는 게 4월쯤이라고 보는 이유는, 트럼프가 1월 25일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정책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은 3월 중순부터 3월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코인과 관련된 정책이 쏟아져 나올 시점도 3월 말에서 4월 초라고 봐야 되죠. 그럼 그때 들썩들썩 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자, 이제 여러 가지 꼽히는 봄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가 돼 들어가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보기 어떻게 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2025년도의 상반기는 4, 5월 그죠? 이게 대선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이 되면 이제 또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제거가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게 명확해 보일 거고 어느 후보가 지금 새로운 이제 정권 재창출이 일어나든가 새로운 정권이 또 탄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기대감들은 또 조금 거품들은 사라지겠죠. 그럼 뭐가 떠올라요? 그전에는 실적 성장주보다는 이슈주가 테마를 이루겠지만 대세를 이룰 거예요. 아마 정책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룰 거예요. 실적 관련 이거 별 필요가 없어 그때는. 왜? 우리 증시 자금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건 모든 걸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슈주가 약간 대세가 될 건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확실해지면 2, 4분기, 1,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주들이 많이 움직일 건데 이때가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중흥기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불확실한 환율에 대한 수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1, 4분기, 2, 4분기 실적 발표 때 어닝 쇼크 쪽이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 쪽으로 나올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때 5, 6월쯤이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절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실적 성장주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5, 6월은 확고하게 1, 4분기, 2, 4분기의 실적 성장주를 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지금 잡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감기 걸렸고요. 이게 다른 건 다 돌아왔는데 목이 안 돌아왔어요. 목이 안 돌아서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설명을 할게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으나 그 중에서도 어떤 돌파구 우리가 이래 물이 흘러내려요. 물꼬를 여기 딱 막아요. 그럼 그 물꼬가 막혀서 이 물꼬가 막힌 채로 그냥 막혀 있냐고요. 이게 커지고 막혀 있다 보니 커지다가 결국은 빵 하면서 터지면서 다른 데로 물꼬가 떨어지겠죠. 돈은 늘 그런 겁니다. 돈은 쭉 흘러내다가 어느 순간 막히잖아요. 다른 데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다른 데로 흐르는 순환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만 잘 파악하면 글쎄요. 억만장자 안 될 사람 없고 백만장자 안 될 사람 없고 그죠? 떼돈 안 벌 사람 없을 겁니다. 돈의 물꼬만 잘 알아도 돈의 흐름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짚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 그거 왜 짚어요? 나는 종목에 투자했는데 그거 왜 짚어요? 하면 아니 그러면 이런 걸 안 짚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느 경제방송사나 어느 증권사나 어디를 가도 뭐부터 짚어요? 어느 방송을 보더라도 뭐부터 짚어요? 시장부터 짚습니다. 왜 짚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짚는 거예요. 시장을 먼저 알아야 그다음 그중에서 좋은 업황은 뭐가 있느냐를 찾아낼 것이고 그죠? 지금처럼 환율의 수혜를 볼 쪽, 환율의 피해를 볼 쪽, 그다음에 상반기는 이슈주가 우선이니까 이슈 있는 쪽 이런 쪽으로 시장을 먼저 쫙 훑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섹터가 나오겠죠. 나는 내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 노부모와 관계된 정책 이게 반드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노인
정책, 그죠?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 이거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볼래? 미리 들어가 있을래? 선점해 있을래? 이것도 시장을 짚은 거예요. 왜? 대선이 아니면 이거 들어갈 필요 없어요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안 되면 이거 들어가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예측하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을 먼저 보고 그다음 업황을 봤죠. 정책주로 잡았어. 그럼 종목은 뭐 들어가야 되지? 야, 임플란트야. 노인분들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이게 제일 답답해. 왜? 제대로 못 씹으면 위가 망가지고, 위가 망가지면 췌장이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면 그게 큰 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씻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임플란트 확대, 의료보험 확대, 임플란트 연령을 더 어리게 확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65세부터인가 그런데 이거를 60세나 이렇게 더 어리게 확대하면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어리게 확대 이러면 어느 임플란트 수혜주가 수혜주가 될 건데 정책. 자, 거기에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고 디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찾아야 되겠지. 임플란트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시스템도 있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 찾아내는 게 종목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야, 좀 있으면 이 좋은 소식이 있대. 그 좋은 소식이 근거도 안 가르쳐줘. 뭐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한번 투자해 볼래? 뭔데? 오스템 임플란트다. 그게 뭐가 있는데? 몰라, 나도 모르는데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 뭐 언제까지 간대? 2배 이상 간다 하더라. 3배 이상 간다 하더라.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소 뒷다리 잡는 격으로 이게 정책주가 이쪽으로 몰리면서 다행히 올라가면 좋겠지만 시장을 안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오스템 주가가 계속 빠지면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계속 전화합니다. 야, 올라간다며. 뭐 때문에 올라간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올라간다며. 왜 안 올라가노? 계속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과적으로 뭐냐? 시장을 안 짚었어요. 시장을 짚었다면 적어도 정책 관련주를 봐야 될 시기가 언제냐?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의 시점이라는 건 누구나 미루어 짐작 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미리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올라오는 것도 왜 올라오는지 모르니까 수익으로 바뀌면 일단 팔고 보는 거지. 그러면 항상 수익은 작게, 손실은 크게 참아내는 버릇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상반기를 짚고 또 하반기를 짚어나가는 노력들이 중요한 거고 시장을 짚어나가는 노력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권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사실 피하고는 싶어요. 이게 확실한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권이 이렇게 돌아갈 거야라고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게 과연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그렇게만 반드시 흘러간다라고 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측이 아니죠. 뭐냐? 감사보고서 시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게 추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 부분은 우리가 1사분기가 뭐예요? 1사분기가 3월 말까지죠. 모든 상장사들은 1사분기가 지나고 나서 플러스 45일입니다. 그러면 3월 말이 끝나고 나면 45일인 플러스 45일인 5월 15일 정도가 되겠죠. 그때까지 1사분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감사인들이 이걸 승인을 해서 공시를 합니다. 요때까지는 감사인들이 크게 간섭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 4분기입니다. 이걸 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 4분기의 보고서에는 감사인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 4분기에 그럼 언제까지예요? 6월 말까지입니다. 그죠? 요때도 45일을 줍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7월, 8월 15일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요때는 감사인의 의견, 즉 반기라고 얘기해서 딱 반이잖아요. 2, 4분기면 2분의 1이잖아. 약분하면 그 반에서는 감사인들이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적정이든 미해당이든 거절이든 한정이든 이렇게 보고서에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때도 리스크가 꽤 많이 발생해요. 감사인들이 안 좋게 본다고 한정으로 준다. 이때는 한정을 받든 거절을 받든 거래는 됩니다. 거래가 정지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3, 4분기가 언제예요? 9월 말까지입니다. 이때는 언제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까? 11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죠. 이때는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2월 말이 3, 4, 4분기의 끝이에요. 이건 한 해를 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이때 감사보고서는 온기라고 해서 한 해를 전체 다 봅니다. 그래서 이때 감사보고서는 플러스 90일을 줘요. 그럼 언제까지? 3월 거의 말까지 시간을 주는 거죠. 이때 감사 의견을 제출해야 돼요. 3월 말까지. 이게 온기보고서입니다. 이때는 감사인의 의견이 들어가는데 이때 거절이나 한정이나 그죠?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된다? 거래 정지가 걸립니다. 아무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3월 말이 왜 중요하냐? 이 간보 시즌에 리스크가 등장하는 게 그 전년도에 얼마만큼 안 좋은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냐가 결정되는 게 3월 말까지의 감사 보고서라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기업이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6월 결산법인은 다르겠죠. 6월 결산법인은 이걸 그대로 90일 적용해 보세요. 온기보고서가 언제까지냐면 90일 적용하면 6월이니까 6월 말까지니까 9월 말까지가 온기보고서의 감사 시한이 될 겁니다. 이게 온기보고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제일 이 간보 시즌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달이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3월까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1월, 2월, 3월에는 뚜렷하게 그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의 주가 변동폭이 커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감사보고서 시즌에 대한 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보를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주식을 안 사야 되겠죠. 뭐 제일 잘 피해가는 방법은 그와 관련된 회사를 안 사면 됩니다. 저도 이때 뭐 잘못 투자해가 거래 정지도 걸려봤고, 그죠? 그래서 의견 거절도 받아보기도 해봤어요. 이때 잘못 투자하면 내가 2월, 3월이 위험하다 하는 거 알면서도 1월 달에 물려버리면 쭉 가다가 그냥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월 달에 주가가 안 좋아서 들고 갔는데 2월 달에 더 안 좋고 3월 달에 더 안 좋아. 그런데 감사보고서 닥쳐서 근데 의견 거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의견 거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 2, 3월은 뭐 실적이 좋지 않은 중소형주는 피해야 된다. 여기에 딱 결론이 나옵니다. 공통분모가 나오죠. 실적이 좋지 않다. 하나의 그죠? 조건. 그 피해야 될 기업이에요. 실적이 좋지 않다. 피해야 될 기업. 그다음에 중소형주다. 피해야 될 기업. 여기 공통분모가 되는 것들은 공통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요 겹쳐지는 부분
요거는 피해야 되는 기업. 생각만 해봐도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피해야 되는 기업. 요런 걸 피해 갖고 가면 감사보고서 시즌에 오히려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반대로 실적이 좀 좋고 그 다음에 중대형주 그룹에 속해 있는 것. 여기 감사보고서 시즌엔 크게 리스크가 없다는 거지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감사보고서 시즌에는 이런 종목군들 좀 피하고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좋고 중대형주의 위주의 투자가 맞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추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리스크는 과연 뭐가 있습니까? 라고 추가 질문을 하셨는데 트럼프 리스크 왜 없겠습니까? 그는 미국 우선주의예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간절히 바라지 않았던 1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접니다. 예.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저는. 해리스가 당선되기를 바랐습니다. 왜? 뭐 그건 철저하게 우리도 우리 이익 우선주의잖아요.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외교적인 정책상에서도 한국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 그죠?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해. 너 거쳐서 얘기 안 해. 그죠? 트럼프 왜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왜? 저하고 말이 통한다고, 저렇게 어린애하고 말이 통한다는 거야. 지금 트럼프 무슨 이상한 소리야? What the hell, 그죠? 뭔 이상한 소리야? 근데 자, 속내가 있겠죠. 속내가. 만약에 북한의 핵을 저지한다면 트럼프 했던 외교술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의 후보가 될 거예요. 물론 그걸 노리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북한은 뭐가 있습니까? 방대한 양의 천연 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면, 그죠?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트럼프 시기 때 다시 점화되어지죠. 다시 점화되어질 거라고 전부 다들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은 여러 가지를 관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압박 카드를 쓸 거예요. 중국은 뭘 압박 카드로 꺼내들 수 있을까요? 미국은 저 관세라든가 이런 거 압박 카드로 꺼내들었어. 중국은 자원이에요. 중국이 항상 압박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는 자원이에요. 히토류, 네오디뮴, 히토류 안에 들어간 네오디뮴, 그죠? 프라세오디뮴, 그죠? 이런 것들, 갈륨, 뭐 이런 것들, 게르늄, 이런 것들, 전부 이런 것들을 자원 무기화 시켜서 압박을 할 거예요, 미국을. 근데 당분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생각보다 히토류,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이런 매장량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개발을 안 했잖아요. 미개발 지역이 정말 많잖아요. 거의 중국만큼 이게 순도도 좋다고 지금 얘기들이 있어요. 저걸 개발하는 쪽이 엄청나게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 내가 봤을 때 트럼프의 리스크는요, 한국을 패싱하고 그들과 자원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트럼프가 저렇게 할 이유가 없죠. 사실. 북한이 뭐 볼 게 있다고. 그죠? 북한이 뭐 그렇게 또 위협스러운 존재라고. 저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거는 중국하고 비슷한 정도의
뭐 물론 양으로 따지면 중국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순도가 보장되는 원광들, 원석들, 그리고 원재료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보면 결과적으로 1, 4분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트럼프의 리스크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상반기만 딱 짚을게요. 내가 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먼 6개월 뒤에 하반기 얘기까지는 다음에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상반기에 가장 리스크들 1, 4분기 탄핵 정국 리스크 지속이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시즌 리스크가 1, 2, 3월이고 트럼프가 1월 25일 취임하니까 이것 역시 리스크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세에 대한 리스크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대응할 만한 정부 대응 체제도 안 돼 있어. 그다음에 환율 리스크 이게 대응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가 1, 4분기에 증시 불확실성을 만들어 나가서 1, 2, 3월이 시장이 크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4월부터는 시장이 괜찮습니다. 4월 불확실성에서 이제 탄핵에 대한 인용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대선 기대감이 부각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대선 관련주들이 올라올 건데 이때는 인맥 관련주는 보지 마시고 정책 관련주 보라. 정책 관련주 뭐가 있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 관련주가 있을 거고 그죠? 애견, 애완, 반려묘에 대한 정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셔서 그래서 종목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언제부터? 4월부터. 그 다음에 상반기는 실적 성장주보다는 이슈주가 우선이 될 거고 이렇게 5월부터 언제 실적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건데 그때는 환율에 대한 수혜를 본 기아차나 현대차 쪽이 5월부터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 1, 4분기, 2,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 거품이 끼기 시작할 거니까 언제부터? 5월부터. 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묘수 정확한 분석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이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